다음 내용은 이제 세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포 보시면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가 세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것들은 세포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세포 소기관, 아주 작은 기관, 우리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뭐 등등등등의 그런 세포 소기관이 있고, 이 아이들은 거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단백질, 뭐 뉴클레오티드, 뭐 이런 그 거대 분자. 그 핵산, 뉴클레오티드 아니고 핵산 같은 거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핵산은 또 작은 분자들, 뭐 아미노산 등등등의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분자를 구성하죠. 그래서 원자, 분자, 거대 분자. 그래서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미노산을 만들고요. 아미노산이 또 모여서 단백질 만들고요. 단백질들이 등등등의 그런 거대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가 모여서 이제 조직이 모여서 기관,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모여서 뭐 골격계, 뭐 소화기계 이런 커다란 기관계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이제 세포입니다. 자,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이제 세포 구조를 보시면 이제 세포막 있죠. 세포막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지질 있고요. 그래서 인지질 중간중간에 여기 보이시는 콜레스테롤 박혀 있고요. 콜레스테롤 말고 이렇게 덩어리 큰 애들, 요거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완전히 뚫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한쪽으로 살짝 걸쳐져 있는 단백질도 있고, 주변 단백질, 한쪽에 걸쳐져 있는 단백질도 있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단백질, 그리고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축이 되는 건 인지질이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그리고 바깥에 마치 안테나처럼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들, 이거 당질이죠. 당질, 탄수화물도 들어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이 기본이 돼서 하는 것이 세포 내외 구분해주는 기능, 그리고 소수성의 선택적인 막 장벽을 만든다라는 기능을 합니다.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우리 아주 자세한 구조 같은 것들은 식품학 쪽에서 이제 다룰 생각인데, 인지질 생긴 것만 잠깐 볼게요. 인지질은 우리가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하를 띠고 있거나, 아니면 원자 사이에 전자가 한쪽으로 편제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살짝 나타나는 아이들을 보통 극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 분자가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죠. 그리고 탄소, 수소 이런 애들만 그득하게 차 있는 경우, 탄소, 수소는 결합을 할 때 전자가 한쪽으로 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가득 찬 애들을 보통 이제 소수성, 물 싫어하는 애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극성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 물 분자다. 그래서 극성인 애들은 친수성, 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인이 있는 요 부위는 친수성이에요. 극성이죠. 마이너스라는 전하를 띠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도 있고, 여기는 극성인 부분, 여기는 지방산이에요. 탄소, 수소만 가득 찬 부분, 요 부분은 소수성, 물 싫어하는 기름과 같은 성질을 가진 아이들이죠. 그래서 인지질을 그릴 때 보통 저렇게 그려요. 발랄한 사람, 다리가 약간 한쪽이 발랄해 보이는 요거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방산과 위에 보시면 그리고 인에 결합되어 있는 뭐 알코올들 이런 것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인지질이에요. 특성이 친수성기, 소수성기 다 갖고 있다. 이것이 특성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지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세포 내액이 있으니까 여기 물이죠. 이쪽은 세포 외액이 있으니까 저쪽도 물이에요. 때문에 이 머리 부분, 친수성인 물 좋아하는 부분은 물 쪽으로 향하고 있고, 물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이 이렇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게 이제 인지질이에요. 이중층,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 그러니까 두 층이죠. 인지질 한 층, 두 층. 이렇게 생긴 게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중간중간에 있는 단백질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물질 수송이나 신호 전달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물질 수송하면 이제 운반 단백질, 바깥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들여오기도 하고 안에서 이제 못 쓸 것들을 아니면 만든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물질 수송의 기능도 하면서 신호 전달, 이건 수용체죠. 수용체의 기능도 하는 것이 단백질이에요. 이건 단백질의 기능이죠.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물질 수송도 하고 신호 전달. 그러니까 바깥에서 호르몬이나 효소들이 분비됐을 때, 그러니까 호르몬 같은 것들이죠. 효소보다는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 그 호르몬이 제시하는 시그널을 이 수용체가 받아서 세포 안에 전달을 해요. 그럼 세포 안에서 이제 바깥에 뭔 호르몬이 분비가 됐구나, 뭐 어떻게 하랜다라는 어떤 신호를 받아서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신호 전달을 하는 역할도 단백질이 하고. 콜레스테롤은 중간중간에 박혀서 뭐 하나 하면 막이 너무 출렁대는 것도 막아주고요. 막이 너무 촘촘하고 빼곡하게 인지질이 들어앉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균형 잡아줘요. 인지질이 너무 빼곡해지지 않게 하는 역할, 약간 틈을 벌려주는 역할, 그래서 약간 유동성을 주죠. 근데 너무 출렁거리면 곤란하니까 유동성을 좀 자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세포막을 전반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아까 안테나처럼 있다 그랬어요. 얘는 자기 인식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세포들이 어떤 게 있구나. 그래서 인식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는 세포 밀도 제한하는 역할. 그러니까 외부에 세포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랑 비슷한 세포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 인식도 하고요. 내가 누군지도 알려주는 인식, 다른 애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막에 탄수화물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세포 밀도를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제한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막 증식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백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탄수화물들이 일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기능, 세포 안팎 구분하는 거, 소수성의 선택적 장벽, 여기가 소수성이라 그랬죠. 여기는 물 싫어하고 여기만 물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 싫어하는 애들이 들어오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같은 애들, 소수성인 애들은 잘 들어오는데, 이제 친수성인 애들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거 뚫고 지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운반체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물질 수송이나 이제 신호 전달의 기능, 단백질들이 하고 있고, 막에 있는 단백질. 그래서 세포막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포질, 원형질 막에 둘러싸인 세포 안 공간, 거기가 이제 세포질이죠.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대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거기 뭐가 많을까요? 대사를 진행시키는 효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효소들이 막 존재하고 있어요. 세포질 안에. 그 다음에 핵이 있습니다. 핵은 염색질, 핵막, 핵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핵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핵은 보면은 막이 이렇게 생겨서 융합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핵막이 들어있고, 핵막이 주변을 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핵인이라고 해서 좀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염색질, DNA가 이제 보통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실패처럼 감겨 있죠. 그런 DNA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핵이에요. 핵은 막이 이중막이에요. 이중막. 아까 이중층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막이 두 개란 얘기예요. 막 하나가 지금 인지질 이렇게 생긴 거죠. 막 하나가. 그러니까 요런 게 두 개란 얘기예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끝이 융합이 되어 있어요. 융합이 되어 있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구멍이 생겨요. 이걸 핵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구멍이 뽕뽕뽕, 구멍이 왜 있을까요? 뭐가 들락날락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가 나가고, 뭐가 이렇게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핵은 핵막, 그 다음에 염색질 핵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핵인이라는 거는 rRNA를 합성한다. rRNA가 이제 뭔지는 나중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RNA, 그러니까 이제 rRNA,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I가 rRNA인데 이 핵인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예상이 돼요. 여기 rRNA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DNA랑 그 히스톤 단백질, 칭칭 감겨 있는 DNA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기능은 DNA가 있으니 유전 정보 갖고 있겠죠. 유전 정보 가지고 있고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을 통제합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오라는 지시를 이제 그 메시지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대사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요. 어떤 대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지는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얘도 이중막이에요. 막이 두 개예요. 외막, 내막. 그래서 막이 두 개고요. 궁극적으로 하는 역할, 에너지를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에너지 발전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에너지 발전소. 막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막이 두 개. 바깥에 있는 막은 보이시겠지만 평평해요. 안쪽에 있는 막이 주름이 많이 잡혀 있죠. 이 주름을 크리스타라고 얘기해요. 크리스타, 크리스테, 어떤 책 보면 크리스테라고 나오는데 이 막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이 막에 뭐가 있냐면 안쪽 막에 전자 전달계가 있습니다. 안쪽 막에 전자 전달계. 그리고 이 안쪽의 부분을 기질이라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죠. 기질, 매트릭스. 매트릭스, 기질. 좀 이따 기질이 또 나오는데 그 기질과는 다른 기질입니다. 여기 그냥 이름을 매트릭스 기질이라고 한다. 이 공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안에 TCA 회로 효소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TCA라고 하는 과정이 이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CA 이 안에서 돌고 있고요. 전자전달계 이 막에 있고요. TCA와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뭐가 많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때 뭘 필요로 하나 하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적인 어떤 그 반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아까 DNA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핵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핵에 있는 DNA랑은 별도의 DNA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리보솜,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예요.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 하나만으로도 살죠. 에너지도 만들죠. 염색체도 DNA 유전 정보도 가지고 있죠. 단백질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 옛날에 어떤 세균이 진핵세포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생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세포 기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DNA가 보통 이제 세포질에 있는 DNA가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 이제 모계 쪽에서 엄마한테서 받은 DNA죠.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로 넘어갈게요. 소포체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 러프 거칠다는 얘기죠.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해서 이거는 거칠거칠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매끈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소포체가 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단일 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인데 이게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약간 납작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조면 소포체가 거칠거칠해 보이는 이유는 뭐가 있어서? 리보솜이라는 알갱이가 여기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칠거칠하게 보여요. 조면 소포체의 기능은 이 리보솜 기능에서 보시면 돼요. 리보솜 아까 뭐 하는 애라고 했냐면
단백질 합성한다, 단백질 합성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면 소포체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보다 하는 게 아니고 조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결합돼서 거칠게 보이는 소포체, 활면 소포체는 이 리보솜이 붙어 있진 않아요. 매끈매끈한데 여기서는 지질을 합성하고요. 약물 대사 관련된 역할을 하고요. 칼슘 이온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지질을 합성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질 대사에서도 소포체가 가끔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질을 연장하는 장소, 그러니까 일정 길이가 된 다음에 걔를 더 길이를 늘린다거나 하는 장소가 이제 소포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흡수할 때, 소장에서 지질을 흡수할 때는 지질이 보통 모노아실글리세롤, 그러니까 단위 글리세롤의 지방산 하나 붙어 있는 애랑 떨어져 나간 지방산이 흡수가 된 다음에 이 소장에 있는 소포체 안에서 얘네들이 다시 합체가 돼요. 그래서 킬로미크론에 붙어가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다시 합체하는 소장세포 안에서 이 분해된 지질들을 다시 원래 형태로 합성하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활면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지질 합성이랑 관련이 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약물 대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칼슘 이온이 소포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자극이 전달되면 얘가 나오죠. 나와서 액틴, 미오신이 결합하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근육 수축에도 기여하는 요 칼슘이 이 소포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리보솜 그러면 단백질 합성 장소예요. rRNA랑 단백질의 복합체로 되어 있고 단백질 합성 장소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골지체 그러면 세포에서 합성한 물질을 가공해서 포장해서 분비하는 역할을 골지체에서 해요. 그러니까 골지체는 우리가 단백질을 예를 들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했으면 그 단백질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에 당을 붙여서 당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지질을 붙이기도 하고 조금 더 연장을 하기도 하고 얘를 어떻게든 조금 우리가 더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가공 과정 그 과정을 골지체에서 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주머니에 싸가지고 세포 막 쪽으로 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이 가공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나 표적 조직이 어딘지까지도 얘가 표시가 돼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지질 이렇게 세포에서 합성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분비하는 기능을 골지체에서 하고요. 리소솜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가수분해라는 얘기는 물 자른다는 얘기죠.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바깥에서 들어온 이물질들 아니면 세포 안에 원래 있었는데 이제 낡아서 더 못 쓰게 됐다 싶은 애들을 막 잘라서 없애는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리소솜이에요. 리소솜. 아까 리보솜이랑 발음이 좀 비슷하죠. 리보솜. 영어로 보시면 좀 많이 다른데 발음이 좀 비슷해요. 단백질 합성하는 거 리보솜, 그리고 가수분해 효소 있는 거 리소솜. 헷갈리지 마시고요. 퍼옥시솜 그러면 얘는 과산화물을 만들고 분해도 하고 퍼옥시솜에 뭐가 있나 하면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는 산소가 과하게 많다. 얘 되게 유해하죠. 이 아이를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나 하면 물이랑 산소로 바꾸는 역할을 이 카탈라제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서 어찌어찌하다 생성된 이 과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역할도 해주고요. 반면에 얘를 만들기도 해요. 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도 가지고 있어서 이 효소는 만들어요. 뭘 만드나 하면 과산화물을 만들어요. H2O2R 이렇게.
과산화물을 만드는 효소예요. 과산화물을 만들어서 이거 어디다 쓰나 하면 백혈구 같은 애들은 이제 살균 작용하죠. 살균 작용할 때 얘 아까 유해하다 그랬어요. 이 아이의 유해성을 가지고 균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하는 배가 퍼옥시종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제 과해서 조금 필요 없는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과산화물을 없애기도 하고 만들어서 균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퍼옥시좀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 지금 봤고요. 중요하게 계속 이제 우리가 언급이 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중요하게 대사 쪽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질에서도 대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지금 이 대사 과정이 세포질이냐 미토콘드리아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잘 봐두시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아까 TCA랑 전자전달계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잘 하시고요. 단백질 합성을 하고 있는 리보솜 같은 것은 이제 뒤에 가서 핵산에서 우리가 유전자 발현에 가면은 단백질 생합성이 나올 때 그때 리보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핵이랑 리보솜이랑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소포체 같은 것들이 언급될 수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크게 대사 과정에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들락날락 하는데 아까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은 되게 물 싫어하는 애들 그리고 이 밖은 물 좋아하는 애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뭔가가 운반이 될 때 굉장히 쬐끄만 애들, 수용성이지만 물 좋아하는 애지만 되게 조그만 애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 좋아하는 애들, 기름의 성질을 가진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지나다니기가 좀 용이해요. 근데 반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정기적인 성질을 가진 극성이나 이온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 안을 들락날락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를 비롯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수송이 있고 뒤에 가서 보시면 능동수송이 있고 그래서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이 있습니다. 수동과 능동을 나눌 때의 기준은 능동은 뭘 쓰나 하면 에너지라는 거를 쓰면서 이동을 하는 게 능동수송이에요. 수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얘는 안 써요. 얘는 에너지를 써요. 약간 능동적이다라는 의미가 되게 적극적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도 뭐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능동수송인 거죠. 그래서 먼저 수동수송 보시면 수동수송에는 뭐뭐 있나 하면 지금 단순 확산이 있고요.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수동수송에는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고 여과가 있고 삼투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은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에너지를 안 쓰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지질 이중층을 지나다닐 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부터 두 개를 비교를 할게요. 둘 다 확산이니까 말이 비슷해서 단순 확산은 이제 둘 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둘 다 공통적으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농도가 높은 데서 많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럿이 있는 데서 몇 명 있는 데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많이 있는 데서 적게 있는 데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다 뭐 에너지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에너지는 안 쓰지만 촉진 확산은 운반체라는 걸 사용합니다. 운반체. 그러니까 단순 확산은 그냥 말 그대로 인지질 이중층을 단순히 확산해서 지나다니는 거 그게 단순 확산이고요. 촉진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여기 운반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단순학산은 운반체 안 써요. 에너지 안 써요. 그냥 농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확산돼 나가는 거. 촉진학산은 에너지도 안 쓰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지만 운반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그 차이죠. 그래서 비교를 보시면 단순 확산은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 촉진 확산은 여기 운반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보통 이 운반체들은 아까 세포막에서 물질 이동의 기능을 단백질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이렇게 물어다가 주는 경우 운반체 단백질도 있고요. 단백질 자체가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더 빠르냐 하면 이 지금 단순 확산은 보시면 완전히 수풀이 우거진 데를 지금 지나서 뚫고 지나 내려오고 있죠. 근데 촉진 확산은 이렇게 매끈한 길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물어다가 뱉어주던가. 아무래도 촉진 확산 쪽에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뭐보다 단순 확산보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잘 닦여진 길을 가느냐, 수풀을 나무가 울창한 그런 곳을 지나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촉진 확산이 속도가 훨씬 빠르죠.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자, 그래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확산이 잘 되려면 밑에 거기 교재 플러스에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농도 차가 심할수록, 안과 밖의 농도 차가 심할수록 그 확산의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많은 데서 좁은 데로 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농도 차가 심할수록, 한쪽의 농도가 훨씬 높을수록 뭔가 반응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농도 차이, 수송물질의 농도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단순 확산은 쫙 지나가는 반면에 촉진 확산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꼬부라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도가 높으면, 어느 정도 농도 차가 많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1차 방정식처럼 이렇게 비례해서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가 보여요. 한계. 그 이유는 아까 보셨던 그 수송체들이 꽉 찼다는 얘기죠. 여기 너무 많으면 지금 이동 중인 애들로 이 수송체가 꽉 차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도가 증가가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촉진 확산은 보시면 어느 정도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더 이상의 수송 속도는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요. 촉진 확산의 특징, 포화. 아주 많으면 수송체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 물질로. 포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이 촉진 확산의 또 다른 특징, 경쟁해요. 되게 비슷한 아이들은 비슷한 운반체를 쓰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리라거나 아연이나 이런 애들은 운반체를 같이 써요. 한쪽이 많으면 얘가 못 들어오는 거죠. 서로 경쟁이라는 거를 해요. 글루코즈랑 갈락토즈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글루코즈랑 갈락토즈도 같은 운반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해요.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요. 덜 들어오게, 잘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촉진 확산의 특징, 포화, 경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 보시면 단순 확산은 뭐 폐포에서 가스 교환할 때, 산소, 이산화탄소 운반할 때 단순 확산하고요. 촉진 확산은 포도당이 적혈구 세포막을 이동할 때는 촉진 확산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봤고요. 그 다음에 여과라는 거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을 때, 구멍으로 이렇게 두 구역이 나눠져 있을 때 한쪽에다 압력을 가하면 이 구멍으로 빠질 수 있는 애들은 반대편으로 다 빠지는 거죠. 그게 여과예요. 그래서 가해진 압력 차에 의해서 액체나 물질이 이동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 사구체, 그러니까 신장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들이죠. 그래서 이 사구체에 있는 물질들이 이 세뇨관 쪽으로 빠질 때 보면 이 모세혈관의 압력이 커서 이 모세혈관에 있는 내용물들 중에 구멍으로 빠질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빠져나와요. 단백질 같이 큰 애들은 못 빠지고. 그게 여과. 삼투 그러면 반투막을 경계로 높은 용질 이동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질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 소금이 여기 되게 많이 녹아 있어요. 녹아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이게 무슨 막이냐 하면 반토막이에요. 아주 작은 애들만 이동해요. 물 분자 같이. 그래서 여기 용질이 많게 되면 우리 앞에서 봤던 촉진 확산이나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용질이 이동했죠. 그런데 삼투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뭐가 이동을 하나 하면 물이 이동을 하는 게 삼투예요. 용질이 용매가 이동하는 거죠. 용매가 이동해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좀 희석을 시켜줘야 양쪽이 평형하니까 뭐든 평형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양쪽이 평형하게 만들려면 이쪽으로 물이 가서 희석을 시켜주는 방법. 그게 이제 삼투인 거죠. 이런 의문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은 H2O죠. 나트륨은 소금은 물에 녹으면 이렇게 잘라지는데 얘가 더 작잖아요. 얘는 왜 안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 나트륨 같은 애들은 물속에다 녹이면 물 분자에 이렇게 쌓여요. 극성이라서. 그래서 커져버려요. 그래서 반토막 투과를 못해요.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용질이 많은 쪽이 있고 용질이 적은 쪽이 있으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서 이쪽을 희석시켜서 양쪽을 조금 평형하게 만들어 보려는 것이 삼투죠. 그래서 우리가 배추에다가 소금 절이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게 다 삼투의 효과죠. 세포를 집어넣어요. 지금 적혈구죠. 적혈구를 집어넣어요. 등장액. 그러니까 우리 체액이랑 삼투질 농도가 같은 300ml 오스몰짜리의 등장액에다가 퍼리터 적혈구를 담그게 되면 여기랑 용질의 농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이동이 없죠. 반면에 이건 고장액이에요. 굉장히 용질의 농도가 바깥에 많은 거예요. 적혈구에 비해서. 이런 데다가 적혈구를 담그게 되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적혈구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바깥쪽으로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쪼글쪼글해지죠. 수축. 반면에 저장액은 용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혈구보다 낮은, 그러니까 적혈구의 용질의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액에다가 적혈구를 담그게 되면 용질의 농도가 낮은 바깥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적혈구 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적혈구가 빵빵빵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펑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저장액에서의 용질의 모습이에요.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삼투라고 하는 반응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동수송 봤어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여과 삼투. 우리가 영양소 대사에서 흡수, 소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이제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송을 이야기해요. 능동수송. 이제 뒤에 보시면 능동수송이라고 나오죠. 자, 능동수송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동수송이랑 능동수송의 차이는 뭐다? 에너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 수동수송은 에너지를 안 쓴다 그랬어요.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리고 뭐도 써요? 운반체도 써요. 에너지도 쓰고 운반체도 쓰는 것이 능동수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단순 확산은 우거진 수풀을 막 헤치면서 가는 게 단순 확산이었고, 숲은 숲인데 약간 닦여진 길로 가는 게 촉진 확산이었으면 얘는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게 이 능동수송이죠. 속도상으로 제일 빠른 게 능동수송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촉진 확산, 그 다음에 단순 확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동수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1차 능동수송이 있고 2차 능동수송이 있어요. 둘 다 에너지 써요. 둘 다 운반체 써요. 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유 자체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물 아니고요. 용질이 이동해요. 용질이. 그러니까 지금 2개 있는 데서 10개 있는 쪽으로 이 2개를 옮기는 상황인 거죠. 아까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은 10개 있는 데서 2개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였으면 얘는 2개 있는 데서 10개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둘 다 마찬가지예요. 1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이다. 이거는 똑같은데 무슨 차이 나면은 에너지를 직접 쓰느냐 아니면 직접 안 쓰고 딴 애가 쓴 거를 약간 그 곁다리로 쓰느냐 그 차이예요. 보시면 1차 능동수송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1차 능동수송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서 안팎 따졌을 때 나트륨은 어디에 많으냐 하면 세포 밖에 훨씬 많아요. 칼륨은 어디 많으냐 하면 세포 안에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퍼낼 때 그때 보통 나트륨이 나가면서 이 운반체는 칼륨을 들여오죠.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바깥에 몇 개 안 되는데 칼륨이 몇 개 안 되는데 그거를 안으로 들일 때 이럴 때 하는 것이 능동수송이에요. 1차 능동수송.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밖에 나트륨이 되게 많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운반해요. 칼륨은 안에 되게 많아요. 칼륨은 안에 되게 많은데 이 바깥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들여와요.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나트륨 보통 3개 나가면서 칼륨 2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퍼낼 때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써요. ATP는 에너지 저장 형태다라는 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ATP를 쓰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1차 능동 수송이에요. 에너지 쓰고 운반체에 있고. 2차 능동 수송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그 소장에서 흡수될 때 2차 능동 수송이에요. 적혈구에서 아까 포도당 들어올 때는 뭐 한다 그랬죠? 촉진 확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포도당이지만 어떤 세포인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소장 같은 데서는 지금 여기가 소장이에요. 소장 세포예요. 여기는 지금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강. 거기서 이제 포도당이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나 하면 바깥에 나트륨이 많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바깥에 나트륨이 많은 상황에서 이 나트륨이 밖에 되게 많다 보니까 얘도 확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산을 통해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포도당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포도당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같은 운반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트륨이 이 운반체에 결합을 하면 이 운반체가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포도당이 되게 잘 결합하게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포도당이 결합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온 포도당은 그냥 그 소장 점막, 기저막을 통해서 그냥 나가서 혈관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얘는 밖으로 나갈 때 ATP,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나가요. 나트륨은 바깥에 많으니까, 세포 밖에 많으니까, 세포 외에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도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는 에너지 안 썼어요. 그런데 에너지를 쓰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게 2차 능동 수송이에요. 간접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포도당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포도당 입장에서 보시면 직접 에너지를 쓰지 않았지만 에너지를 쓰는 나트륨 때문에 이 아이가 이동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트륨이 있고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 일단 세포 밖에 나트륨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많이 있으려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를 쓰면서 얘가 바깥에 많은데 이 많은 아이가 이걸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 바깥에 많은 아이가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올 때 포도당 껴서 들어와요. 껴서 들어와서 이 포도당은 이 세포 안에서 이용이 되던 아니면 기저막을 통해서 뭐 소장 세포 같은 경우에는 기저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가건 얘는 에너지를 안 써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나트륨을 다시 바깥으로 퍼낼 때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다시 퍼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에너지를 계속 쓰면서 바깥에 많은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 이 아이가 확산이 될 때 끼어 들어오는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같은 애들, 이 아이가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트륨은
다시 세포 밖으로 다시 나갈 때 ATP를 쓰죠. 그래서 여전히 바깥에 많은 상태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에너지 써요. 포도당, 아미노산 에너지 안 써요. 얘네들이 2차 능동 수송입니다. 자, 그래서 능동 수송, 1차 능동 수송, 2차 능동 수송이 있고요. 차이는 직접 썼느냐, 간접적으로 썼느냐, 뭐 그런 의미고요. 능동 수송은 에너지 쓰고 운반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능동 수송도 마찬가지로 운반체를 쓰기 때문에 능동 수송도 촉진 확산이랑 똑같은 특징을 보여요. 포화될 수 있고요. 운반체가 수송 물질로 꽉 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뿐만 아니라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같은 비슷하게 생겼으면 같은 운반체를 쓴다. 서로 경쟁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 그 다음 거 볼게요. 세포의 성장 보시면, 자, 세포가 성장할 때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을 해요. 성장하는 단계 보면 증식기가 있고 하이퍼플레이지아 해서 증식기 있고요. 증식 비대기 하이퍼플레이지아 앤드 하이퍼트로피 단계가 있고요. 비대기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세포가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성숙기예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성장이라는 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증식기, 증식이라는 거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그런 게 증식이죠. 세포 분열을 하는 시기가 증식기예요. 처음에는 증식부터 해요. 개수부터 막 늘려나가죠. 그러니까 세포 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나 하면 이 시기에는 DNA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보면은 핵 있고 핵 안에 DNA 있죠. 세포 분열할 때는 DNA가 2개로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에는 DNA 수가 급증해요. 그 다음 단계는 증식 비대기라고 해서 증식도 하고 비대, 커지기도 하는 게 증식 비대기예요. 그러니까 증식, 세포 분열하면서 그러니까 세포수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크기도 커지는 것이 증식 비대기. 크기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뭐가 많아지냐면 크기가 커지려면 단백질이 많아져요. 단백질이 많아져요. 그리고 세포 분열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DNA 수는 증가하겠죠. DNA도 많아져요. 단백질도 많아지고 DNA도 많아지는 시기가 증식 비대기. 비대기 가면 이제 분열 더 이상 안 해요. 이제 개수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크기만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비대기예요. 그러니까 비대기, 세포 크기가 커지는 시기, 단백질 양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3단계를 거쳐서 세포는 성장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성장이 끝나면 그 세포 안에 있는 효소가 구조가 정교해지고 기능이 통합되고 발달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성장 그 기간을 보면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눠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본 첫 번째 챕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끝났고요. 보통 이렇게 수업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강좌를 시작할 때 OX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도가 안 맞아지면 중간에 OX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나서 이제 다음 강좌를 시작할 때 OX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예상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텀을 두는 이유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란 얘기죠. 공부하시고 혼자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풀어드리는 걸 보면서 이제 같이 맞춰 나가시면 공부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제 끊고 다음 강좌에서 OX랑 예상 문제를 풀 테니까 이제 그 사이에 미리 공부하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 강좌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상 문제 풀고 나서 OX 문제랑 예상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효소에 대한 내용 들어갈게요.